전 세계 방송이 동시에 멈췄습니다. 스크린에 단 두 단어가 떠올랐죠. 5위, 대한민국. 누군가는 웃었고 누군가는 얼굴이 굳었습니다. 말도 안 돼. 그건 오류야. 하지만 아무리 계산해도 결과는 같았습니다. 그날 유럽의 기술자들이 술렁였고 나토는 단 한 사람을 불렀습니다. 직접 가서 확인해. 그리고 그 순간 세상의 공식이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의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대한민국을 응원해주세요. 5위. 대한민국. 저는 그 두 단어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죠. 저는 마르쿠스 바그너입니다. 독일 출신 방산기술평가 전문가로 18년을 살았습니다. 라인메탈 전차개발본부에서 엔지니어로 일했고 지금은 나토 자문위원입니다. 제가 본 세계는 명확했습니다. 미국, 러시아, 독일, 프랑스. 이게 기술의 중심이었죠. 그런데 한국이 5위라고요? 이건 계산 실수일 겁니다. 알고리즘 오류겠죠. 저는 그날 아침 브뤼셀 나토 산업기술 포럼 대기실에 있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뉴스를 보고 있었죠. 벽에 걸린 대형 스크린에서 CNN 인터내셔널이 흘러나왔습니다. GFP 2025 군사력 순위 발표였습니다. 앵커가 말했습니다. 올해 순위에 큰 변화가 있다고. 1위 미국, 2위 러시아, 3위 중국, 4위 인도. 여기까진 당연했습니다. 매년 비슷한 순서였으니까요. 그런데 5위에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박혀 있었습니다. 저는 커피를 내려놓고 화면을 다시 봤습니다. 틀린 게 없었습니다. 한국이 독일, 프랑스, 영국을 제치고 5위에 올라 있었죠. 독일은 6위로 밀려나 있었습니다. 말도 안 됐습니다. 옆자리 프랑스 대표 피에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그를 알고 있었습니다. 탈레스에서 20년 넘게 일한 베테랑이었죠. 5위. 한국이? 그건 숫자 노름이야. 병력 숫자만 많으면 뭐하나. 영국 쪽 자문위원도 말했습니다. K2 전차는 여전히 독일 엔진 의존형이지. 5위라니 과대평가야. 저도 수긍했습니다. 맞는 말이었죠. 한국 무기를 제대로 본 적도 없었습니다. 나토 기술 포럼에서 한국 기업이 발표한 적도 거의 없었죠. 지난 18년간 제가 참석한 수십 번의 회의에서 한국은 단 한 번도 주요 의제가 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5위라고요? 저는 노트북을 열고 GFP 보고서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공식 웨브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평가 항목이 나왔습니다. 병력, 장비 수량, 국방 예산, 산업 생산력, 지리적 요소, 자원 확보 능력. 숫자는 맞았습니다. 한국은 모든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숫자가 전부는 아니었죠. 저는 18년간 무기 체계를 평가했습니다. 진짜 실력은 현장에서 나옵니다.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지만 맥락을 숨기기도 하죠. 저는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실제 데이터를 봐야 한다.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노트북 화면 하단에 메일 알림이 떴습니다. 발신인은 나토 기술평가단 본부였습니다. 저는 즉시 메일함을 열었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MSPO 폴란드 박람회 K2PL 시연평가 임무부여. 저는 메일을 열었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폴란드 정부가 한국산 K2 전차를 대량 도입했고 현지 개량형인 K2PL의 기술 시연이 다음 주 예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나토 기술평가단 소속으로 현장 평가를 해달라는 요청이었죠. 출장 일정, 숙박, 이동 수단까지 모두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좋아, 확인해야겠어. 그래야 착각이 끝나지. 독일 언론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스마트폰을 꺼내 뉴스 앱을 열었습니다. 디 벨트가 사설을 냈습니다. 제목은 한국방산의 성장, 단기적 수출 호황에 불과였죠. 기사 내용은 명확했습니다. 한국은 가격 경쟁력으로 시장에 진입했을 뿐 기술 완성도는 여전히 유럽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 GFP 순위는 병력과 예산 규모에 과도한 가중치를 둔 결과일 뿐이다. 저는 그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그리고 메모를 남겼습니다. 나는 다른 결론을 내릴 것이다. 며칠 뒤 저는 폴란드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베를린 공항에서 이륙한 비행기는 순조롭게 고도를 높였습니다. 익숙한 풍경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한국방산 자료를 다시 읽었습니다.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전투기, 천공투 방공 미사일. 이름은 들어봤습니다. 국제뉴스에서 가끔 언급됐죠. 하지만 실물을 본 적은 없었습니다. 유럽 박람회에서도 한국 부스는 늘 구석진 곳에 있었고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자료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수출액 급증, 폴란드, 노르웨이, 호주, 루마니아 등 나토 회원국 다수 도입, 계약 이행률 매우 높음, 납기 지연 사례 거의 없음. 숫자는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숫자만으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현장을 믿었죠. 실물을 믿었습니다. 비행기가 고도를 높였습니다.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건 단순한 순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만약 한국이 정말 기준을 바꾼다면 유럽이 흔들릴지도 모릅니다. 독일의 자존심이 흔들릴지도 모르죠. 라인메탈, 크라우스마파이, 탈레스 같은 거대 기업들의 입지가 위협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 데이터는 한국을 가리키고 있었죠. 저는 노트를 닫고 눈을 감았습니다. 직접 검증할 기회가 왔다. 이번 출장, 그 결과가 제 경력을 바꿀지도 모릅니다. 아니, 제 신념을 바꿀지도 모르죠. 18년간 쌓아온 확신이 흔들릴 수도 있었습니다. 확신이 아니라 검증이 필요했습니다. 비행기는 폴란드를 향해 날아갔습니다. 구름 위를 가로지르며 동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제가 곧 보게 될 것이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는 걸 말입니다. 5위라는 숫자가 유럽의 자존심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흔들림의 중심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착륙까지 남은 시간은 1시간 반. 저는 다시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폴란드 국방부가 공개한 K2 도입 계약서를 열었습니다. 계약 규모, 납기 일정, 기술 이전 조건까지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한 줄 한 줄 읽어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진실은 곧 드러날 것이라고. 기내 방송이 들렸습니다. 곧 폴란드 키엘체에 착륙한다는 안내였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고 안전벨트를 확인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폴란드 키엘체. MSPO 국제방산박람회장에 도착한 건 아침 9시였습니다. 공항에서 택시로 40분을 달려 박람회장에 도착했습니다. 거대한 건물이 보였고 입구엔 이미 사람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저는 18년간 유럽 방산 박람회를 다녔습니다. 파리 유로사토리, 런던 DSEI, 독일 ILA까지 모두 익숙한 풍경이었죠. 그런데 이번 MSPO는 달랐습니다. 정문을 지나자마자 한국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거대한 태극기가 걸려 있었고 그 아래 K2 전차가 당당하게 서 있었습니다. 실물이었습니다. 사진 속 이미지가 아니라 진짜 철과 강철로 만들어진 전차였죠. 햇빛을 받아 차체가 반짝였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한국관 주변엔 이미 사람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폴란드 국방부 관계자들, 나토 기술팀, 유럽 방산업체 대표들까지 모두 K2 전차를 보고 있었죠. 저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K2PL, 폴란드 현지 개량형이라고 들었습니다. 독일 엔진을 쓴다는 소문도 있었지만 가까이 가서 보니 예상과 달랐습니다. 용접선이 보였습니다. 매끄러웠습니다. 저는 무릎을 굽혀 차체 하부를 확인했습니다. 용접 패턴이 일정했고 자동화 공정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이건 수작업이 아니었습니다. 로봇 용접이었죠. 소재도 확인했습니다. 복합 장갑 구조가 유럽식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설계 철학이 느껴졌죠. 저는 손으로 차체를 만져봤습니다. 표면이 부드러웠고 코팅 처리가 균일했습니다. 손끝으로 느껴지는 질감이 달랐습니다. 그때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음의 웅웅거리는 소리였습니다. 진동이 손끝으로 전해졌습니다. K2PL이 가동 중이었습니다.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엔진음이 낮았습니다. 진동도 적었습니다. 폴란드 엔지니어 한 명이 다가와 저를 알아봤습니다. 저는 나토 배지를 달고 있었고 그는 사전에 제 방문을 통보받은 것 같았습니다. 그는 반갑게 인사하며 말했습니다. 한국산 파워팩을 쓴다고 두산 인프라코어가 만든 1500마력 엔진이라고 했습니다. 유럽 조건에 맞게 완전히 개량됐다고 덧붙였죠. 영하 30도 환경에서도 문제없이 작동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완전히 개량됐다는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제어 시스템, 사격 시스템, 통신 장비까지 대부분이 한국 국산 부품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전차를 팔지 않고 기술 이전까지 해줬다고 폴란드 엔지니어들이 직접 정비할 수 있게 훈련도 시켰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전차 내부를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가 흔쾌히 해치를 열어줬습니다. 조종석이 보였습니다. 디지털 계기판이 펼쳐져 있었고 통합 제어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LCD 화면이 3개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조준경, 전술지도 시스템 상태 표시창이었죠. 화면 해상도가 선명했습니다. 터치스크린 방식이었습니다. 이건 유럽 전차와 비교해도 뒤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독일 레오파르트 2A7도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켰습니다. 이건 독일 기술의 그림자가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전차였죠. 저는 밖으로 나와 K9 자주포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역시 실물이 전시되어 있었고 포신이 하늘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노르웨이 국방부 대표 한 명이 K9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노르웨이도 K9을 쓴다고 들었다고 했더니 그가 돌아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미 그들 부대 핵심 장비라고 했습니다. 저는 운용 상태를 물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완벽하다고 북극 환경에서도 문제없이 작동한다고 했습니다. 영하 40도에서도 엔진이 걸리고 사격 정확도도 떨어지지 않는다고 덧붙였죠. 지난 겨울 나르비크 훈련에서 직접 확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독일제 PGH-2000은 영하 30도에서 고장났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유압 시스템이 얼어붙었다는 보고서를 직접 읽었으니까요. 작년 나토 훈련에서 실제로 발생한 일이었습니다. 주변에서 프랑스 기자 2명이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건 단순 수출이 아니라 산업 이전 수준이라는 말, 한국은 플랫폼 전체를 넘기고 있다는 말이 들렸습니다. 영국 방산업체 대표도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은 이제 경쟁자가 아니라 기준이 되고 있다고. 저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언제나 휴대하는 검은색 가죽 노트였습니다. 그리고 적기 시작했습니다. 용접선은 유럽 기준 이상이었습니다. 소재 구성은 독자 설계였습니다. 엔진 진동은 유럽 평균보다 낮았습니다. 극한 환경 대응은 영하 40도 작동까지 확인됐습니다. 모든 게 예상을 벗어났습니다. 이건 카피가 아니었습니다. 진화였죠. 저는 전시장을 계속 돌았습니다. FA-50 경전투기 모형도 있었고 천공투 방공 미사일 시스템도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장비 옆에는 설명 패널이 있었는데 한국어, 영어, 폴란드어로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천공투 패널을 읽었습니다. 사거리 40km, 동시 표적 처리 능력 8개, 요격 성공률 매우 높음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벤치에 앉아 노트를 다시 펼쳤습니다. 그리고 적었습니다. 한국 기술은 독일의 모양을 하고 있었지만 완전히 다른 심장을 달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나토 기술팀 회의가 키엘체 컨벤션 센터 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저는 발표를 준비했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회의가 시작됐고 각국 대표들이 모였습니다. 독일, 프랑스, 영국, 미국, 이탈리아 대표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제 차례가 왔을 때 저는 일어나 말했습니다. K2PL은 기술적으로 유럽 수준에 도달했다고 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의자에서 삐걱거리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영국 대표가 확신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자료를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용접 정밀도 그래프, 엔진 진동 비교표, 극한 환경 테스트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모든 지표에서 K2PL이 유럽 평균 이상이었습니다. 독일 대표가 끼어들었습니다. 여전히 독일 엔진을 쓰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K2PL은 한국산 파워팩을 쓰고 독일 의존도는 거의 없다고 했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이건 인정해야 한다고. 한국은 이미 시스템 국가라고 했습니다. 프랑스 대표가 조용히 수긍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당신 지금 뭐라고 했나? 저는 답했습니다. 진실을 말했다고. 회의가 끝났습니다. 저는 자리로 돌아왔는데 동료들이 저를 피했습니다.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죠. 복도를 걸을 때도 사람들이 시선을 피했습니다.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데이터가 진실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첫 문장은 이렇게 썼습니다. K2의 용접선이 내 자존심을 흔들었다고. 저는 계속 적었습니다. 한국 기술은 독일의 모양을 하고 있었지만 완전히 다른 심장을 달고 있었다고. 그건 복제가 아니라 혁신의 결과였다고. 저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그날 유럽이 아닌 미래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미래엔 한국이 있었습니다. 브뤼셀, 나토 산업 포럼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일주일 전 폴란드에서 돌아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죠. K2PL을 받고 K9을 만졌고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모든 게 진짜였지만 저는 여전히 확신이 필요했습니다. 한 번의 박람회로 결론을 내릴 순 없었으니까요. 나토 포럼 주제는 세계 방산 생산의 새로운 균형이었습니다. 새로운 균형이라는 단어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회의장 입구에 포스터가 붙어 있었습니다. 오늘 발표 기업 목록에는 로키드 마틴, BAE 시스템즈, 라인메탈, 그리고 한화 디펜스, 현대로템, KAI가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 방산기업 3곳이 공식 발표에 참가한 겁니다. 저는 유럽 패널 중 유일하게 한국 세션 분석을 맡았습니다. 회의장에 들어섰을 때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나토 회원국 대표들, 유럽 방산업체 임원들, 국제기자들로 좌석이 거의 찼습니다. 저는 앞쪽 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열고 발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오전 세션이 끝나고 오후 첫 발표가 시작됐습니다. 한화 디펜스 대표가 단상에 올랐고 스크린에 제목이 떴습니다.
한국방산 수출 실적 2022년부터 2025년까지 대형 스크린이 밝아지면서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수출액이 급증했습니다. 3년 새 큰 폭으로 증가한 겁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발표자가 주요 수출국은 폴란드, 노르웨이, 호주, 루마니아, 이집트라고 말했습니다. 모두 나토 회원국이거나 우방국이었죠. 지도 위에 각국이 표시되며 계약 규모가 함께 나타났습니다. 다음 슬라이드가 넘어갔습니다. 납기 이행률 매우 높음, 계약 해지 사례 거의 없음, 고객 만족도 매우 높음이라는 내용이 화면을 채웠습니다. 저는 펜을 들어 노트에 적었습니다. 그건 기술이 아니라 신뢰의 결과였다고 발표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한국방산의 강점은 기술만이 아니라 약속을 지키는 시스템이라고 했습니다. 화면에 폴란드 전차 부대 훈련 장면이 떴습니다. K2PL이 눈 덮인 평원을 달리고 있었죠. 실제 훈련 영상이었습니다. 발표자는 폴란드가 계약 후 18개월 만에 첫 배치를 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유럽 업체는 평균 36개월이 걸린다는 사실과 대조되는 수치였습니다. 절반이었습니다. 청중이 웅성거렸습니다.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독일 대표들이 굳은 표정으로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왔습니다. 영국 대표가 손을 들어 한국의 품질은 여전히 검증 중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손을 들었고 사회자가 저를 지목했습니다. 저는 일어나 말했습니다. 검증은 끝났다고.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저는 제 신분을 밝히며 말을 이었습니다. 일주일 전 폴란드 MSPO에서 K2PL을 직접 검증했다고. 용접선, 소재 구성, 엔진 성능, 모든 항목에서 유럽 기준 이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영국 대표가 그건 한 사례일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노르웨이는 K9을 북극에서 운용 중이고 영하 40도에서도 작동한다고. 폴란드는 K2를 대량 도입했다고. 이게 한 사례냐고 물었습니다. 청중이 웅성거렸습니다. 저는 자료를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폴란드 국방부 보고서였습니다. K2PL 운용 6개월 성과, 기계, 고장률 매우 낮음, 나토 평균보다 현저히 낮음이라는 내용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실전 배치가 증명했다고. 한국 무기는 검증이 끝났다고. 프랑스 대표가 조용히 수긍했습니다. 독일 대표는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나토 본부 사무실로 갔습니다. 보고서를 써야 했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컴퓨터를 켰습니다. 새 문서를 열고 제목을 입력했습니다. 한국방산, 신뢰성이라는 새로운 기준. 첫 문장을 썼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수입국이 아니라 세계가 신뢰할 만한 생산자라고. 저는 손을 멈추고 생각했습니다. 이 문장이 맞는지 고민했죠. 저는 데이터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국제평화연구소 보고서를 열었고 폴란드 국방부 계약서를 받고 노르웨이 운용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모든 자료가 같은 결론을 가리켰습니다. 한국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납기를 지켰고 품질을 지켰습니다. 저는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유럽은 기술로 싸우지만 한국은 신뢰로 이긴다고 적었습니다. 저는 계속 적었습니다. 납기 준수는 우연이 아니라 시스템이라고. 한국방산은 무기를 만들지 않고 신뢰를 만든다고 썼습니다. 보고서를 저장했습니다. 이제 유럽은 뒤따라가야 했습니다. 신뢰가 기술보다 강한 무기였으니까요. 저는 그날 통계가 아닌 진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제 경력 18년을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나토 기술위원회에서 메일이 와 있었습니다. 보고서 초안을 검토했다고. 매우 흥미로운 분석이지만 일부 표현이 논란의 소지가 있으니 수정을 고려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논란의 소지라는 말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진실이 논란입니까? 저는 답장을 썼습니다. 데이터에 기반한 분석이니 수정할 부분이 없다고.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저는 의자에 기대어 천장을 봤습니다. 이건 단순한 보고서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인정의 문제였죠. 유럽이 한국을 인정할 준비가 됐는지 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준비가 됐습니다. 진실을 말할 준비가. 그날 오후 저는 산책을 나갔습니다. 브뤼셀 광장에는 관광객들이 많았고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길거리 음악가가 바이올린을 켜고 있었습니다. 저는 벤치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폴란드에서 본 K2PL의 용접선, 노르웨이에서 확인한 K9의 일관성, 그리고 오늘 회의장에서 공개된 납기 준수 기록. 모든 것이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맑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가을 하늘이었습니다. 저는 사무실로 돌아가 보고서를 최종 검토했습니다. 이 보고서가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몰랐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이미 제 눈앞에 있었습니다. 보고서가 유출됐습니다. 저는 나토 내부 기술 브리핑용으로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한국형 재래식 무기체계 유럽 수준 도달이었죠. 그런데 누군가 언론에 넘겼습니다. 독일 디 벨트가 일면에 띄웠습니다. 독일 전문가, 한국 무기 찬양 논란이라는 헤드라인이었습니다. 부제는 나토 자문위원 바그너 한국 전차가 유럽 수준 도달했다 주장이었습니다. 저는 아침에 신문을 보고 커피를 쏟을 뻔했습니다. 기사는 일면 전체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전화가 울렸습니다. 라인메탈 관계자였습니다. 그는 제 정신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데이터를 받고 사실대로 썼다고 답했습니다. 그가 한국이 우리보다 낫다는 게 사실이냐고 따져 물었지만 저는 유럽 수준에 도달했다고 썼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다음 날 유럽 방산업계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라인메탈, 크라우스마파이, 탈레스, BAE 시스템즈 같은 주요 업체들이 모였죠. 저도 초청받았습니다. 아니, 소환당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차가웠습니다. 테이블에 앉은 임원들의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크라우스마파이 대표가 제 보고서 때문에 난리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여전히 엔진 기술, 탄약 기술에서 유럽 의존적이라고 덧붙였죠. 저는 말했습니다. 그건 10년 전 얘기라고. 회의실 분위기가 더 냉랭해졌습니다. 저는 자료를 꺼냈습니다. K2PL은 한국산 파워팩을 쓰고 K9의 포탄도 한국에서 생산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의존도는 거의 없다고 덧붙였죠. 라인메탈 관계자가 핵심 부품은 여전히 유럽산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저는 폴란드 계약서를 펼쳤습니다. 부품 국산화율이 매우 높다는 수치를 보여줬습니다. 핵심 부품도 한국산이라고 말했죠. 사격 통제 장치, 통신 시스템, 능동 방호 시스템 모두 한국이 독자 개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편이 아니라고. 저는 답했습니다. 저는 편이 아니라 사실 편이라고.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언론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독일 공영방송이 전화했습니다. 기자가 한국 무기가 유럽 전차보다 낫다고 보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데이터는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기자가 데이터냐고 되물었고 저는 납기 준수, 운용비 절감, 현장 신뢰도 모든 지표에서 한국이 앞선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독일 기술이 뒤처졌다는 건지.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뒤처진 게 아니라 한국이 따라잡은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폴란드 국방부에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내부 보고서였습니다. 제목은 K2PL 운용 성과 분석이었죠. 저는 파일을 열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읽었습니다. 계약 일정 준수, 부품 공급 안정적, 훈련 효율성 목표 달성, 운용비 절감이라는 내용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상세한 표와 그래프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뚫어져라 봤습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진실을 말한 죄는 언제나 크다고. 그날 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논쟁이 아니었습니다. 기득권과 현실의 충돌이었죠. 제가 확인한 사실들을 그들은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기득권은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기술은 말이 아니라 성과로 존재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다시 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추가했습니다. 유럽은 여전히 거울 속의 과거를 보고 있다고. 이제 논쟁은 끝났습니다. 남은 건 증거뿐이었습니다. 며칠 뒤 독일 방산협회에서 공식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한국 방산의 성장은 인정하지만 여전히 유럽이 기술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입장문을 읽으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숫자를 보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랍에서 폴란드 보고서를 꺼냈습니다.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계약 준수, 고장률 낮음, 운용비 절감. 숫자는 명확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추가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한국 방산의 현장 신뢰성 분석이었습니다. 저는 폴란드, 노르웨이, 호주의 운용 데이터를 모두 모았습니다. 각국의 만족도 조사 결과도 첨부했습니다. 모든 자료가 한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한국은 신뢰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저장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유럽 방산업계는 아직도 과거의 영광에 머물러 있지만 세계는 이미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저는 미래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미래엔 한국이 있었습니다.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식어 있었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책상 위에 폴란드 보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주요 수치를 확인했습니다. 납기 지연 거의 없음, 기계 고장률 매우 낮음, 부품 공급 안정적. 이 모든 것이 한국의 시스템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기댔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18년간 저는 유럽의 기술을 믿었습니다. 독일의 정밀함, 프랑스의 우아함, 영국의 견고함을 믿었죠. 하지만 한국은 다른 방식으로 증명했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것으로, 신뢰를 쌓는 것으로. 저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밤 11시였습니다. 내일도 또 다른 회의가 있을 겁니다. 또 다른 논쟁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진실은 한번 드러나면 다시 숨길 수 없으니까요. 노르웨이 오슬로 인근 나르비크 합동 포병 훈련장이었습니다. 저는 나토 기술평가단 자격으로 초청받았습니다. K9 자주포 실사격 시연 참관이었죠. 오슬로 공항에서 군용 차량으로 3시간을 달려 도착했습니다. 아침 기온은 영하 15도였습니다. 바람이 차가웠고 숨을 쉴 때마다 입김이 하얗게 피어올랐습니다. 방한복을 입었지만 추위가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훈련장엔 K9이 육문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눈 덮인 벌판에 일렬로 늘어선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노르웨이군 포병대가 운용 중이었죠. 지휘관이 저를 맞았습니다. 그는 오늘 시연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5분 내 30발 연속 사격이었고 목표는 15km 떨어진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표적은 산 너머에 설치된 가상적 진지였습니다. 저는 수긍했습니다. 5분에 30발이면 1분에 6발입니다. 엄청난 속도였죠. 시연이 시작됐습니다. 첫 발이 나갔습니다. 굉음이 훈련장을 뒤흔들었습니다. 귀마개를 하고 있었지만 충격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10초 후 두 번째 발이 발사됐습니다. 20초 후 세 번째 발이 나갔습니다. 정확히 10초 간격이었습니다. 포신이 자동으로 재장전되고 조준하고 발사하는 과정이 기계처럼 정확했습니다. 30발이 모두 발사됐습니다. 시간은 정확히 4분 50초였습니다. 목표 시간보다 10초 빨랐습니다. 지휘관이 무전으로 명중률을 확인했습니다. 명중률이 매우 높았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건 통계가 아니라 완벽한 반복이었습니다. 저는 지휘관에게 이 정도 명중률이 매번 나오느냐고 물었습니다. 그가 웃으며 K9은 일관성이 무기라고 답했습니다. 한 번만 잘하는 게 아니라 항상 잘한다고 덧붙였죠. 지난 1년간 수백 번의 훈련에서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기술 보고서를 요청했습니다. 지휘관이 태블릿을 건넸습니다. 화면에 데이터가 떴습니다. 지난 6개월 실사격 훈련 기록이었습니다. 총 2,400발 발사, 평균 명중률 매우 높음, 기계 고장 거의 없음이라는 내용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상세한 날짜별 기록도 함께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뚫어져라 봤습니다. 지휘관이 말했습니다. 한국은 약속을 지키는 나라라고. 일정, 부품, 훈련 모든 것이 정시라고 했습니다. 부품 교체 주기도 정확하고 기술 지원도 즉각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건 기술보다 더 어려운 일이라고. 오후엔 K239 천무 다연장 로켓 시연이 있었습니다. 천무가 발사대를 전개했습니다. 자동 타겟팅 시스템이 작동했고 12발이 연속으로 발사됐습니다. 불기둥이 하늘로 솟아올랐습니다. 재장전 시간은 3분이었습니다. 저는 유럽형 다연장 로켓 데이터를 떠올렸습니다. 재장전 시간은 평균 3분 30초였습니다. 천무는 더 빨랐습니다. 단순 효율이 아니었습니다. 실전형 설계였죠. 시연이 끝나고 유럽 분석팀 회의가 있었습니다. 독일 대표가 한국 시스템은 과대평가됐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시연 데이터를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K9 명중률 매우 높음, 고장률 거의 없음, K239 재장전 속도 유럽형보다 빠름이라는 내용을 보여줬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이건 과장이 아니라고, 숫자가 증명했다고. 아무도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노트를 펼쳤습니다. 정확도보다 더 놀라운 건 일관성이었다고 적었습니다. 한국 기술은 매뉴얼이 아니라 습관이었다고 썼습니다. 우린 혁신을 말하지만 그들은 실행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한국을 단순한 수출국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노르웨이 국방부를 방문했습니다. K9 도입 책임자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오슬로 시내의 국방부 청사였습니다. 그는 저를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테이블 위에 두꺼운 파일이 놓여 있었습니다. 표지에 K9 도입 프로젝트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가 파일을 펼쳤습니다. K9 도입 프로젝트 전체 기록이었습니다. 저는 자료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계약 체결부터 인도, 훈련, 운용까지 모든 과정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사진과 표가 빼곡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항목이 있었습니다. 한국 측 기술 지원 평가라는 섹션이었습니다. 내용을 읽었습니다.
한국 기술팀이 노르웨이에 6개월간 상주하며 정비 교육을 진행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노르웨이 기술병들이 직접 정비할 수 있을 때까지 훈련했다고 덧붙여져 있었죠. 교육생 전원이 자격 인증을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책임자가 말했습니다. 유럽 업체는 정비를 자기들이 해야 이익이라고 생각한다고 하지만 한국은 우리가 독립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만들어줬다고 했습니다. 부품 공급망도 완전히 이전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것이 본질적 차이였습니다. 유럽은 의존을 만들었지만 한국은 독립을 만들었습니다. 책임자가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K9은 이제 노르웨이군의 자랑이라고 북유럽에서 가장 신뢰받는 화포 시스템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파일을 덮었습니다. 저는 노르웨이를 떠나며 생각했습니다. 기술의 완성도는 공장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입증되는 것이라고. 그리고 한국은 그 진리를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눈 덮인 노르웨이 산맥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엔 K9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영하 15도에서도 정확히 10초 간격으로 발사되는 모습, 일관된 명중률, 고장이 거의 없다는 기록.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노트를 다시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한국은 완벽을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관성을 증명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안전벨트를 맸습니다. 브뤼셀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여전히 노르웨이에 있었습니다. K9이 눈 덮인 벌판에서 정확히 발사되는 모습, 그 일관성, 그 신뢰성, 그것이 한국의 진짜 무기였습니다. 리투아니아, 나토 연합 실사격 훈련장이었습니다. 작전명은 아이언 실드였습니다. 저는 나토 기술평가단으로 참가했습니다. 이번 훈련엔 한국 장비가 대거 투입됐죠. 브뤼셀에서 군용기를 타고 3시간을 날아왔습니다. K2 전차 4대, K9 자주포 3문, K239 천무 2기가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모두 실전 환경 테스트였습니다. 미국, 독일, 프랑스 장비들과 함께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훈련 첫날 아침이었습니다. 통합지휘소에서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미군 작전 책임자가 오늘은 나토 공통통신망 연동 테스트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장비가 하나의 네트워크로 작동해야 한다고 덧붙였죠. 이건 나토 표준 작전 절차였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봤습니다. 화면엔 각국 장비 상태가 표시됐습니다.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그리고 한국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장비가 녹색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K2 전차가 목표 지점으로 이동했습니다. 통신 연결 상태는 정상이었습니다. 실시간 데이터가 전송되고 있었습니다. K9 자주포가 사격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데이터 전송 속도도 문제 없었죠. 그런데 갑자기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시스템 충돌이 발생했다는 메시지가 화면에 떴습니다. 미군 장비 일부가 네트워크에서 다운됐습니다. 빨간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지휘소가 긴장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작전 책임자가 복구팀 투입을 지시했습니다. 그때 한국 측 장교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우회 통신으로 연결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작전 책임자가 되물었습니다. 한국 장교는 K2와 K9에 백업 통신 시스템이 있다고 독립 운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30초 후 한국 장비가 우회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데이터가 복원됐고 작전이 재개됐습니다. 지휘소에 안도의 한숨이 퍼졌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훈련이 아니라 위기 대응이었다고. 훈련이 계속됐습니다. K2 전차가 기동 사격을 실시했습니다. 시속 40km로 달리며 표적을 명중시켰습니다. 4대 모두 성공했습니다. 명중률이 매우 높았습니다. K9 자주포가 연속 사격을 시작했습니다. 3분 내 15발을 발사했고 모두 목표 지점에 떨어졌습니다. 오차 범위가 매우 작았습니다. 천무 다연장 로켓이 마지막으로 발사됐습니다. 24발이 동시에 날아갔고 모의 표적 지역을 완전히 제압했습니다. 연막이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훈련이 끝났습니다. 평가회의가 열렸습니다. 미국 대표가 말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 준비된 체계라고. 노르웨이 장교가 덧붙였습니다. 한국 무기는 나토 현장형 인증을 받을 만하다고. 저는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작전 완수율이 매우 높았습니다. 나토 평균보다 높았죠. 통신 안정성도 우수했고 긴급 대응 시간은 30초였습니다. 저는 공식 코멘트를 작성했습니다. 한국은 성공을 설계한 나라라고 썼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숙소에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아이언 실드 훈련 기술 평가였습니다. 저는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그날 유럽의 기술은 멈췄고 한국의 판단이 움직였다고 적었습니다. 위기 앞에서 진짜 실력이 드러난다고 썼습니다. 이건 오위의 모습이 아니라
리더의 모습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그리고 확신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세계의 중심축이 이동하는 걸 목격했습니다. 기술보다 중요한 건 시스템이었고 그 시스템이 만들어내는 신뢰가 진짜 무기였습니다. 다음 날 저는 훈련장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한국 기술팀이 장비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지켜봤습니다. 체계적이었습니다. 한 명이 시스템을 점검하는 동안 다른 한 명은 기록을 남겼습니다. 모든 과정이 매뉴얼대로 진행됐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부품 상태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매뉴얼 이상이었습니다. 그들은 장비를 다루는 게 아니라 장비와 대화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한국 기술팀장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대응할 수 있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가 답했습니다. 준비는 위기가 오기 전에 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항상 플랜 B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시스템에 백업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유럽은 문제가 생기면 해결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문제가 생기기 전에 준비합니다. 이것이 핵심적 차이였습니다. 저는 훈련장을 나서며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훈련이 완전히 끝난 후 나토 기술위원회 전체 회의가 있었습니다. 각국 대표들이 모였습니다. 저는 아이언 실드 훈련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데이터를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작전 완수율, 통신 안정성, 긴급 대응 시간. 독일 대표가 손을 들었습니다. 한국 장비의 우회 통신 시스템에 대해 물었습니다. 저는 설명했습니다. K2와 K9은 독립적인 백업 통신망을 갖추고 있다고. 메인 네트워크가 다운되더라도 작전 수행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프랑스 대표가 감탄했습니다. 그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전술적 사고라고 말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미군 작전 책임자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한국 장비를 미군도 검토 중이라고. 특히 백업 시스템이 인상적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답했습니다. 한국은 기술만 파는 게 아니라 신뢰를 판다고. 그가 웃으며 수긍했습니다. 저는 숙소로 돌아와 보고서를 마무리했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한국의 무기는 기술보다 신뢰로 작동한다고. 저장 버튼을 눌렀습니다. 리투아니아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오늘 본 광경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시스템이 다운됐을 때 한국 장비가 즉시 대응한 모습, 30초 만에 우회 네트워크를 구축한 모습. 이건 단순한 기술력이 아니었습니다. 준비된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브뤼셀, 나토 산업포럼 대회의장이었습니다. 저는 단상에 서 있었습니다. 발표 제목은 신뢰성 혁명, 유럽 속 한국 방산이었습니다. 회의장은 가득 찼습니다. 나토 회원국 대표들, 유럽 방산업체 임원들, 국제 언론이 모두 모였습니다. 뒤쪽엔 서서 듣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첫 문장을 말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수입국이 아니라고. 이제 세계가 신뢰를 수입한다고 말했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웅성거리던 소리가 멈췄습니다. 저는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스크린에 데이터가 떴습니다. 폴란드 K2PL 운용 성과, 노르웨이 K9 북극 작전 기록, 리투아니아 아이언 실드 훈련 결과가 차례로 나타났습니다. 모든 지표가 유럽 평균을 넘었습니다. 그래프가 선명하게 보여줬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 시스템이라고. 한국은 약속을 지키는 구조를 만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납기, 품질, 사후 지원 모든 단계에서 말입니다. 영국 대표가 손을 들었습니다. 한국의 성공은 단기 현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를 봤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단기 현상이라면 그 3년 동안 왜 유럽은 따라잡지 못했습니까? 청중이 웅성거렸습니다. 프랑스 대표단에서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데이터를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K9, K2, FA50의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수출 실적이 급증했다는 내용을 보여줬습니다. 납기 준수율 매우 높음, 계약 취소 사례 거의 없음이라는 기록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신뢰가 무기가 된 유일한 나라라고. 회의장이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정적은 반발이 아니라 인정이었습니다. 발표가 끝났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이 왔습니다. 독일 대표가 일어섰습니다. 그는 한국 기술의 핵심 경쟁력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답했습니다. 기술이 아니라 신뢰라고. 그들은 기술을 팔지 않고 신뢰를 판다고 말했습니다. 프랑스 대표가 물었습니다. 유럽이 배워야 할 점이 무엇이냐고.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답했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시스템이라고 말했습니다. 납기를 지키고 품질을 지키고 사후 지원을 지키는 구조라고 설명했습니다. 노르웨이 대표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는 K9 도입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장비를 팔지 않았다고.
기술 이전부터 정비 교육까지 완전한 패키지를 제공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이제 노르웨이는 K9을 독립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고. 한국 기술팀 없이도 모든 정비가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수긍했습니다. 유럽은 의존을 만들었지만 한국은 독립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근본적 차이였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국제 언론이 저를 둘러쌌습니다. 로이터 통신 기자가 물었습니다. 한국이 나토 내 새로운 기준이 될 수 있느냐고. 저는 답했습니다. 이미 되었다고. 국제방산 전문지 기자가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저는 간단히 말했습니다. 그들은 기술을 팔지 않았다고, 신뢰를 팔았다고. 기사 제목이 나왔습니다. 한국방산의 부상이었습니다. 포럼 종료 후 나토 기술위원장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회의록에 한 줄을 추가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읽었습니다. 한국방산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기준이다. 저는 그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개인 일지를 썼습니다. 오늘 나는 진실을 공식 기록으로 남겼다고 적었습니다. 한국은 혁신을 주장하지 않고 증명한다고 썼습니다. 진짜 강자는 조용히 성장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날 유럽은 한국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배움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따라잡는 건 다른 문제였죠. 다음 날 유럽 주요 언론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프랑스 르몽드는 한국, 유럽 방산의 새로운 기준이라는 제목을 뽑았습니다. 독일 디벨트는 나토 내 신뢰의 척도 한국이 세우다라고 썼습니다. 영국 가디언은 한국 방산, 유럽을 압도하다라는 헤드라인을 달았습니다. 저는 신문들을 읽으며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독일 사람으로서 자존심이 상했지만 기술 평가자로서는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그날 오후 라인메탈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본사 임원이었습니다. 그는 나토 포럼 발표를 봤다고 한국과의 협력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경쟁에서 협력으로 방향을 바꾼 겁니다. 임원이 물었습니다. 한국 업체와 접촉할 수 있겠느냐고. 저는 답했습니다. 할 수 있다고. 전화를 끊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유럽은 더 이상 경쟁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제 살아남는 방법은 협력뿐이었죠. 한국이 보여준 건 단순한 기술력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시스템 전체를 재정의했습니다. 그리고 세계는 그 새로운 기준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호텔방에서 마지막 메모를 남겼습니다. 18년간 유럽의 기술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새로운 진실을 봤습니다. 기술의 지도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엔 한국이 있었습니다. 저는 메일함을 확인했습니다. 각국에서 문의 메일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폴란드, 노르웨이, 호주 모두 한국 방산에 대한 추가 정보를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메일들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변화는 되돌릴 수 없다고.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오늘 제가 한 발표가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진실은 이제 공식 기록이 됐습니다. 나토 회의록에 영구히 남을 겁니다. 한국 방산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기준이다. 이 문장 하나가 모든 걸 바꿀 겁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회의가 있을 겁니다. 또 다른 질문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진실을 말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나토 기술 보고서 공식 발표가 있었습니다. 제목은 한국 모델 신뢰를 통한 전력 증강이었습니다. 저는 공동 저자로 이름이 올라갔습니다. 18년 경력에서 가장 의미 있는 보고서였습니다. 표지에 제 이름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보고서 핵심 내용은 명확했습니다. 한국형 무기체계는 신뢰성, 납기, 현장 대응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결론이었습니다. 나토 회원국들이 이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독일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라인메탈이 한화 디펜스와 공동개발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차세대 장갑차 프로젝트였습니다. 폴란드는 추가 계약을 발표했습니다. K2 전차 K9 자주포를 추가로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노르웨이도 발표했습니다. K9 추가 도입과 함께 천공방공 시스템을 검토 중이라고 했습니다. 변화는 빨랐습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기록했습니다. 유럽 방산산업 구조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한국과 협력하지 않으면 뒤처진다는 인식이 확산됐습니다. 런던 국제방산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저는 참관단으로 참석했습니다. 한국 부스 앞에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전년도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작년엔 한국 부스가 구석에 있었지만 올해는 중앙홀에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부스 중앙에 슬로건이 걸려 있었습니다. 신뢰로 만든다. 저는 그 문구를 보며 웃었습니다. 정확한 표현이었습니다.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저는 패널로 참석했습니다. 함께 앉은 사람들은 미국, 프랑스, 영국 대표들이었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한국은 여전히 군사력 5위입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답했습니다. 아니라고, 그건 순위가 아니라 신념의 차이라고 말했습니다. 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한국은 숫자로 평가할 수 없다고, 그들은 시스템으로 움직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유럽이 배워야 할 점이 무엇이냐고. 저는 답했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문화라고, 납기를 지키고 품질을 지키는 습관이라고 말했습니다. 회견이 끝나고 저는 전시장을 걸었습니다. 각국 부스를 둘러봤습니다. 미국, 프랑스, 독일, 영국 모두 훌륭한 기술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한국 부스는 달랐습니다. 기술만 보여주는 게 아니었습니다. 신뢰를 보여줬습니다. 부스 안에 폴란드군 장교가 있었습니다. 그는 K2 운용 경험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한국은 약속을 지켰다고, 모든 일정을 지켰다고, 지금도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수긍했습니다. 귀국 전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호텔방에서 짐을 쌌습니다. 그리고 노트를 펼쳤습니다. 마지막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들은 전쟁을 준비하지 않았다고 적었습니다. 신뢰를 준비했다고 썼습니다. 한국의 무기엔 온도가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술보다 사람, 성능보다 약속이 진짜 한국 방산이었다고 마무리했습니다. 저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나는 이제 압니다. 세계가 배우는 방향엔 서울이 있다고. 다음 날, 저는 브뤼셀로 돌아왔습니다. 나토 본부 복도를 걸었습니다. 손에 보고서 사본을 들고 있었습니다. 표지를 봤습니다. 한국 모델 신뢰를 통한 전력 증강. 저는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보고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결론 부분을 읽었습니다. 한국은 무기를 만들지 않는다. 신뢰를 만든다. 그리고 그 신뢰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었다. 저는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18년 경력이 이 한 줄로 요약됐습니다. 저는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책상에 앉았습니다. 메일함을 열었습니다. 한국방위사업청에서 메일이 와 있었습니다. 나토 기술 교류 프로그램 초청이었습니다. 서울 방문 일정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한화디펜스 창원 공장, 현대로템 창원 공장, 국방과학연구소 대전 본부 방문 일정이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수락 답장을 썼습니다.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저는 의자에 기대어 천장을 봤습니다. 오랫동안 기술을 숫자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을 통해 배운 건 숫자보다 강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완벽을 계산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신뢰와 약속, 그리고 책임으로 완성했습니다. 저는 압니다. 한국은 단순히 무기를 만드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신뢰를 무기로 만든 세계 유일의 나라입니다. 5위라는 숫자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끝은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기준이 되었습니다. 저는 일어나 복도로 나갔습니다. 동료가 지나가며 물었습니다. 한국 방문 가느냐고. 저는 답했습니다. 간다고, 배우러 간다고. 그가 웃었습니다. 독일 사람이 한국에서 배운다니 시대가 변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답했습니다. 맞다고, 시대가 변했다고. 복도 끝 창문 앞에 섰습니다. 브뤼셀 하늘이 맑았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은 숫자가 아닌 정신으로 세계를 바꿨다고. 그리고 저는 그 변화의 증인이었습니다.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 보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표지에 제 이름, 마르쿠스 바그너, 18년 경력의 독일 방산 전문가, 나토 자문위원. 저는 보고서를 손에 들었습니다.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무게는 다른 의미였습니다. 18년간 저는 유럽의 기술을 증명했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의 진실을 증명했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변화를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기록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미래를 수출하는 나라입니다. 저는 그 미래를 기록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사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동뭉클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 사연 주인공들에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감동적이거나 재미있는 실제 사연들을 제보받고 있으니 언제든 저희 공식 메일로 제보해주세요. 오늘 들려드린 사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응원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즐거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감동뭉클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